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네, 맞췄죠. 완전히 맞췄는데 사실은 안 움직여가지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5원, 6원 네.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또 거래일도 3영업일이었어요. 월, 화, 목.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달러원 환율은 저점 1159.70, 고점 1166.00, 그 다음에 목요일 종가는 1161.80원이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위험자산 선호할 만한 재료,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1월 초에 원래는 이제 뭐 할지 안 할지, 네. 장관급이 할지 그런 정도의 코멘트만 있었는데 정상들이 만나서 서명을 할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미국 주식은 부러워요.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역사적 계속, 고점을 네. 기록 세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위험자산 선호가 강했었는데 왜 달러는 조금 올랐는데 사실 이제 저는 67원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약간 간당간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관세청에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1일부터 20일로 하니까 부진한 걸로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50원대 가기는 힘들겠다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 때문에 환율은 조금 올랐었습니다. 네, 짧은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미중 무역 합의를 했어요. 엄청난 호재, 시장이 서프라이즈 할 만한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달러원이나 달러 위안도 마찬가지인데 원화나 위안화의 강세는 좀 뜨뜻미지근한 편. 뭐 물론 많이 내렸지만 뭐 생각만큼 뭐 달러 위안 같은 경우에는 7위안 선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 달러원도 한 20원 정도 빠지고 그냥 있고 플러스 중국은 왜 졌을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미국 언론이 얘기한 대로 모두가 패자인 딜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윈윈하는 딜도 아닐 거다 이것은. 중국이 왜 졌을까? 그리고 이렇게 무역 합의를 했는데도 환율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주가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원인이 결국은 중국의 부채 문제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 단기 외채가 그 롤오버라고 하죠. 다시 빌려서 이제 기존 걸 메꾸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거나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막히면서 그 국가의 외화 부채가 그 유동성 위기가 온 거죠.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거고, 그다음에 2008년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약간 등급이 낮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에 연계된 파생 상품들이 마식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좀 빠지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이 두 가지 모두가 부채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금융 위기를 몰고 오는 건 결국 부채 문제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약간 이제 중국의 디폴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생각해야 될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지금 매주 이렇게 디폴트에 관한 기사가 짜라락 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락이 돼가는 시점에서 미국은 연이어 지금 주가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수준이고 잘 나가요. 거기만. 그리고 굉장히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환호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죠. 트럼프의 본인의 치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빅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 서프라이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면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늦게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딜인가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자꾸 노출을 이제 꺼리는데 그렇죠. 세부 사항 공개를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딱 그 1단계 합의가 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국 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상해 주식과 신흥국 아시아 주식이 생각보다 이제 반등을 못하는 그거를 그 현상을 보면서 요거는 중국이 많이 안 좋구나. 세차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안 공개가 되겠지만 서명 이후에 그 전에 대략적으로 나온 기사들 종합해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미국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낮추는 뭐 그 정도의 1대1 매칭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까보니까 환율,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정부 보조금, 거기다가 이제 또 농산물 구매도 농산물 하고. 구매도 그건 당연히 들어가 네. 있으면서 그 금융시장 개방까지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까지. 이런 패키지 딜이 합의됐다는 내용을 보고 중국이 이거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위험 요인이 있구나. 협박을 당했구나. 예. 목에 칼이 들어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뭔가 거죠. 산소호흡기 꼽는 그런 느낌이 좀 이건 좀 나간 거지만 종국에는 이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산소호흡기 필요합니다. 모른다는. 네,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니 네. 대사께서 디폴트라는 검색어로 지난 2주 정도의 기사를 보니까 주르륵 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그 얘기 한 수도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매일 하나 이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부채 규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부채 규모가 어떤 것인가? 중국 부채 규모의 구성은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왕창 많아요. GDP의 몇 배,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기업 부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이만큼 있는 거고, 네, 미국도 뭐 국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 중국에서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자, 이 기업들이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새로운 사람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거를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신용 리스크, 신용 위험을 늘릴 수가 없다면, 결국 외자가 필요한 거겠죠. 네. 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중국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비한 제도가 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자, 중국에서 기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가 사업을 했어요. 기업을 일으켜서 대출을 가지고 사업을 막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대출을 못 갚고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중국은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배째라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가가 시켜서 내가 사업을 한 거고, 국가가 시켜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국영기업 같은 국영기업이죠.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다. 그럼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이걸 갚을 필요가 없고 배를 째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인포맥스 12월 25일에 중국 당국이 회사채 디폴트 처리 관련 규칙을 발표할 때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인민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상환 의무를 회피하는 게 관행이야. 그러니까 의무와 회피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의무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회피하는 게 그게 또 관행이었다. 이거는 이게 단속을 하겠다. 이게 무슨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러고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내가 부도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거는 그렇죠. 기업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이제 일부 탕감해주고 이자를 좀 금리도 깎아주거나 낮춰주고 하면서 만기도 일단 연장해주고 만기 유예를 해주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법원의 관리하에 그렇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럼 청산을 해서 그렇죠. 빚잔치 이제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이제 배분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는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 있죠. 중국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 있는 중국 관련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기존 기업 파산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업이 하나 망해요. 망할 상태가 사업이 안 됐으면 망해야죠. 근데 이게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일했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재배치를 하는 게 국가 주도로 돼야 되니까 이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니네들 딴 데 가서 일해라.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의 입장에서.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동의를 해야만 뭔가 이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약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치면 개인이 사업을 일으켜서 빚을 막 갖다 써요. 그럼 책임을 안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다 국가가 지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든 아니면 뭐 국영은행이든 아니면 지방정부든 지방정부가 운영한 은행이든 얘네들이 다 이제 좀 맛이 많이
맛이 그렇죠. 갔던 것들이 그동안의 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부채, 기업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의 언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때리는 거면 니네 안 좋으니까 말 들어라 이렇게 미국에서만 때린다면 네. 쟤네만 그런 소리 하고 중국 안에서는 건실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국제 신용평가사, 물론 무디스나 피치 이런 데는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입김이 들어가겠지만 네. 하지만 홍콩 언론이나 중국에 있는 학자들한테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렇죠. 언론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치에서는 은행들은 연장을 해주겠지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새로 융자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내가 빌려준 걸 연장을 해줄게. 하지만 딴 애한테 빌린 거를 갚게 내가 더 대출 금액을 늘려주겠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좀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 중국에서 이게 또 민영 기업들이 상호 연대 보증을 얽혀 있대요. 네. 그래서 하나가 망하면은 얘한테 못 받은 돈을 딴 기업한테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여기는 기업끼리 이렇게 얽혀놨다는 게 우리나라의 그 대출 시장에서이랑은 좀 달라서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도 디폴트 위기를 분석한 기사에서 문제는 디폴트 자체가 아니라 기업 간에 서로 빚 보증을 서는 관행. 여기 관행이 참 많은 거. 안 좋은 관행인데.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국영기업에만 대출해주는 걸 선호하고 민영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져 있다. 못 믿는 거죠. 자기들 관행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배째를 할까봐 관행에서,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수록 중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할 일은 유동성을 풀어서 대출을 많이 해줘라.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산법을 해서 이제 망할 애들 망하고 관리하여, 그죠? 네. 그게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인 거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회생 절차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막 풀지는 않고 좀 선별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부채를 차츰차츰 갚아 나갈 수 있는 디레버리징. 중국이 계속 올해 네. 내내 강조했던 게 그거죠.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성장률 쪽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테니까, 성장률은 6%를 맞춘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외세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시대적 흐름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국제금융센터라고 이제 세계 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고 여기 최근에 리포트 보면 역시나 중국에 대한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12월 13일자에 그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의 신용 리스크 현황 및 특징 점검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제 금년에는 기업 디폴트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그리고 이제 회사채 금리도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은행의 부실이 좀 지방 소형은행의 부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 뱅크런이 좀 일어났었죠 또. 네, 그렇죠. 시골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레버리징을 국가에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저 IT의 유니콘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어마무시하게 투입됐던 자금들이 이제 확 유동성을 이제 조이면서 버블이 이제 붕괴되는 이제 우려가 이제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내년에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하고 아까 파산법 같은 거를 이제 제정하면서 중국 정부도 이제 디폴트를 허용할 거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빚잔치 했던 애들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망한 애들은 망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어떤 기업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산업 전반의 경제 전반의 활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중국이 성장 둔화를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 이런 그 주식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어떤 환율에 좀 이렇게 반영이 더딘 게 아닌가.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의 결론에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위험 요소가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중국이 채무 때문에 금융위기에 빠져서 세계 경제가 어지럽다. 이걸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봅니다. 적어도 자기가 있을 때는 그렇죠. 안 내가 터지게 재선을 원하겠죠. 하는데 저게 터져가지고 내가 재선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거는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든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여기까지 있는 줄 알았어. 먹살 맞다. 잡혔어 경제한테.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둘의 이해는 일단 맞아떨어진다고 맞아떨어지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험 요소이지만 저는 관리 하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파산 법원을 많이 만든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이것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로 조치들을 취하는 거에 이런 과정을 보면 어쨌든 디레버리징을 약간의 유동성을 추가로 외부 자금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계속 유지를 하면 이게 어쨌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많은 걸 내주더라도 자기들이 망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그렇죠. 어쨌든 언젠가 구조개혁은 해야 될 거니까 네. 그리고 막 IMF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몰래 미국이랑 살짝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 문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동반할지언정 언젠가는 터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멀리 남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전망하기로 향후 다가올 6개월이나 내년도에 있어서는 당장 불거질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네. 대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중국이 마음을 먹었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막 상처 터져가는 거 그냥 수술하고 하면서 수혈하고 하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 수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외자 유치고 이 부채를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을 해서 이제 떠넘겨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떠넘겨야죠. 네. 그럼 이제 뭐 미국 애들이 그냥 애들입니까? 그 형들 무서운 형들 딱 들어와가지고 알짜배기만 이제 가는 거예요. 알짜배기 니네 자금 필요하지? 내가 빌려줄게. 받아라 하면서 슬슬 이제 그런 업체들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이제 한번 탁 또 털고 먹고 가고. 그래서 저는 쭉 빠졌을 때도 사서 먹고 예, 올랐을 때도 먹고 딱 먹고 그런 좀 하고 식으로 뭐 이제 해야죠. 네. 그 하겠죠. 미국식 자본주의의 잠식을 조금씩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진짜 무서운 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저희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재선을 한 이후에는 트럼프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미국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그렇죠. 저는 중국을 어떻게 예. 요리해 먹을 것인가. 그때는 정말 작업이 큰 수술이 한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2, 3년 내로 어떤 이런 중국의 어떤 신용 리스크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좀 글로벌 경제가 한번 휘청하는 그 위기가 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핑크빛 전망을 네. 유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뭐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는 네, 대로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네. 네. 다음 주 전망. 네, 일단 다음 산후 전망 해보면 이제 새해가 도래합니다. 아. 새해가 맞았습니다. 2020년 원더키디가 날아다니던 시절. 아재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 네. 당장은 서명식이 나오거나 합의문이 이제 번역이 완료되고 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선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또 그렇게 저희의 기대만큼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게 2200선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250이 그동안 고점이었는데 이것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만으로 그때 G20 전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갔으니까 뭐 좀 더 갈 수 있다고 치면 미국 주가도 좋고 한국 주가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50원대 진입을 확실히 하면서 저점 1148원 고점은 1168원 이렇게 돼서 점점 더 하락해가는 그런 장세를 전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맥락은 비슷하고요. 일단은 다음 주는 서울 외환시장이 31일은 휴장이고 네. 1월 1일도 저희 공휴일로 휴장이라서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거는 3일 정도 될 네. 건데 이제 연초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슈를 이제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고 1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그 합의문 서명에 대한 네. 기대감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항상 1월 효과로 1월 주식 수익률이 괜찮았던 점, 현재 리스크온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도 뭐 FOMC 금리 동결 거의 뭐 시장에서 확신하고 있고 네.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지금 딱 1160원인데 저는 지난주랑 동일한 수준으로 한 1150원에서 1168원 네. 저는 뭐 거의 유사하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하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하락으로 이제 트라이하는 하락 시도하는 그런 장세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얘네들은 짠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짠 게 아니라 가끔 늘 그 생각이 엇갈려요. 또 비슷하고 네.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하늘 전망은 새해에 들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